저는 사실 경제학자하고 이제 미시 기반 계량 경제를 전공하기는 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요새 제가 제 직업이 뭔지 되게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경영대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저 제 만화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출퇴근을 할 때 제가 9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9호선도 그냥 급행을 타는 게 너무 오늘 아침에 급행 타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완행 타고 다니는데요, 저는. 그럼 한 40분을 9호선을 타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나름 되게 언론에서 그 기술을 열심히 하는 테크의 첨단에 있는 그 젊은 교수로 이게 프레임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냐면 종이에다가 논문을 프린트를 해서 읽습니다. 그게 안 들어와요. 저는 이게 패드로 해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들고 다니는데 항상 그날은 하필 종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뭐 하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분 동안 뭐 하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넷플릭스라는 걸 켜봤어요. 넷플릭스라는 걸 켜보니까 신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 안에. 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어때요? 5초 정도 보면 볼 게 없어요. 아, 이건 볼 수 없는 거네. 이건 아니네. 한참을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얘가 뜹니다. 2016년에 리메이크한 아이인데요. 제가 87년에 한국에서 반영될 때 문방구 앞에서 땡볕 아래서 기다리면서 이 로봇 장난감을 사려고 동네 형들이랑 싸우면서 기다리던 그 아이 안 볼 수 없잖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대 아저씨가 지하철 옆자리에서 일본에서 직수입한 만화책을 들고 열심히 탐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얌전히 일어나서 딴 자리 가시겠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넷플릭스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재밌어해요. 보통 우리가 넷플릭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간, 공간,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다라는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인터넷인데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안 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슬램덩크 만화책을 들고서 여기서 읽을 리는 없잖아요, 지하철에서. 그건 되게 이상한 행동인데 얘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는 디지털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뇌당하고 있어요. 뭘 세뇌당하고 있냐면 메타버스 상에서는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에서는 또는 그걸 디지털 세계, 온라인 세계, 세컨 라이프 뭐라고 그 이름을 붙이건 이미 우린 20년째 이름을 바꿔가면서 부르고 있는 중인데 마치 우리 현실 세계, 현실에서의 삶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현될 것처럼 믿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줌으로 회의해 보셨죠? 오늘도 봤지만 줌으로 회의하면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온라인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타워즈 생각했죠. 수십만 광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진짜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걸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줌이에요. 마이크 겹쳐요. 마이크 꺼주세요. 비디오는 키셔야 합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디지털에서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디지털에서의 삶이 우리의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어린 세대지만 요 뒤편에 보면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이 계신데 싸이월드 기억하시죠? 싸이월드 하면 어때요? 현실에서 헤어진 옛 연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뭐 하는지. 잡혀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싸이월드는 어때요? 접속하자마자 파도 타기를 빙자해서 옛 연인의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죠. 심지어 그 싸이월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현실에서 만납니다. 온라인에서의 삶이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바꾸기까지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꾸 우리는 왜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왜 온라인 세계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면 돈 벌고 싶어서요. 여기 있는 이 어린 학생들은 거기서 놀려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 돈 벌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러 들어가게 됐을 때 뭔가 착각을 하는 게 현실에서의 삶과 똑같은 삶이 거기 펼쳐져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 조카 녀석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제페토에 들어가서 봤어요. 제페토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바본가?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걔한테 가가지고 야,
넌 제페토 가서 뭐 하냐? 이걸로 그 자동차 끌고 다니냐? 그랬더니 누가 그거를 하냐고 그 이상한 그 그래픽으로 채팅한대요. 채팅합니다. 거기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채팅창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타자를 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서로 얼굴 안 봐요. 채팅창으로 제페토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거기서 뭐예요? GS25를 열었죠. GS25를 온라인에서 열면 아이스크림 팔아보세요. 못 팔아요. 거기서 내 아바타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죠.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엄청 시원해요? 아니잖아요. 뭔가 크게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타버스 상에서의 비즈니스가 오프라인에서의 비즈니스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 환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현실의 세계를 디지털로 확장시켜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아직 그러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도나 아니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의 세계에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줌을 이용해야만 하게 되고요. 뭐 넷플릭스를 봐야만 하게 되는. 집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일주 동안 격리하는 동안 넷플릭스를 보죠. 그럼 넷플릭스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현재 이 바뀌는 세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온라인 세계로 확장시킨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에 맞춰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바꿔야 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상황 자체가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이 학생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거기서 이 학생들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 다들 하셨었죠?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한 번은 했잖아요. 우리 배틀넷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 안부가 궁금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 부모님 안부가 그렇게 궁금한지. 이 사람들은 난 왜 내가 개가 됐다 소가 됐다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누가 나한테 와서 욕하면 어때요? 경찰서 가죠. 온라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예요. 완벽하게 다른 세계고, 온라인에서의 나는 현실 세계에서의 나와 완벽하게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이들이 온라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만들었던 메타버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트래픽이 많이 없어요. 이게 왜 JP몰간도 똑같은 고민을 얘기를 하죠. 이제 JP몰간이 그때 그 크립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망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JP몰간 있는 친구가 그쪽 사업부에 있어서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왜 망했니? 라고. 그거를 컨센시스라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개발업체에 매각했는데요. 그때 컨센시스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에서 세계 최대 개발업체, 블록체인 개발업체 사장이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얘기해요. 금융사가 만든 플랫폼이 개발사가 만든 플랫폼보다 더 좋은, 더 기술적으로 어드밴스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을 이해를 하나도 못했던 겁니다. 크립토 시장에 있는 고객들, 그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자신들이 부족한 건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이 인식이 사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마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입받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건 디지털 콘텐츠 소비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30년 뒤의 미래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죽어 없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3년 내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아니면 디지털 트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디지털 콘텐츠 소비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저한테 저도 엄청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외부 강의를 나가보면, 교수님 저희가 NFT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할까요? 라고 다 물어보시는데, 이 가정 자체가 뭐냐면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NFT가 핫하니, 가상자산이 핫하니, 비트코인이 핫하니 이거 관련해서 뭐라도 해보자 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메타버스로 진출했을 때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 컨텐츠 산업, 여기에는 게임도 들어가죠.
나머지 하나가 금융업입니다. 왜 금융업이 들어가느냐?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요. 사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 산업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상자산 요새 이제 루나도 난리를 치지만 그놈의 루나도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우리 다 모르던 거 아니고 기존에 다 있던 얘기들인데 여기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다. 이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게 핵심이지. 뭔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라 그래 길을 잃었어요. NFT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강박이 여기 강박곰 3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시면은 NFT로 뭘 할까요? NFT로 뭘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거가 사실은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금융을 하는 자리라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2008년도부터예요. 너무나도 오래된 얘기죠. 저 박사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우린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는데 산업 구조를 개편해 보겠다고도 하고 기술에 의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전에는 녹색을 가지고 성장하겠다고도 해봤고 여기서 공통된 테마가 뭐냐면요. 신성장 동력을 찾겠대요. 계속해서. 지금은 그게 기술에 꽂혀 있죠.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게 목표인데 리차드 쿠가 그때 2009년인가 캠브리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전 아직도 그 얘기를 기억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다라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전 그때 그 강의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박사생이었는데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인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기술의 혁신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신성장 동력을 우리에게 안겨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전에 지난 200년간 우리가 가져와 있던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 이 상황을 보다 보니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미 지구의 경제의 규모가 너무나도 커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뜻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생존이 먼저인 거지 성장이 먼저가 아닌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 사실 거기서 이 뭐라고 해야 하나 기존의 금융권에 특히나 미국의 금융권에 있는 경제학자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도 되게 많은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요새도 아직도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거기 취직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집착을 해요, 성장에.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먼저가 돼야 성장보단 생존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향후 5년간도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반복적으로 역시나 나오는 말이지만 거시경제적으로나 거시금융적으로나 미시경제적으로나 미시금융적으로나 어느 상황판을 보더라도 앞으로 좋을 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모두가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안 우리는 디지털 금융이 뭔가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줄 신문물이라고 착각해 왔는데 다 까놨죠. 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되게 열심히 제가 인볼브가 돼서 했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을 만드는 초창기에 이제 인볼브가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데이터로 인한 혁신했는데 솔직히 마이데이터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사실 제가 금감원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무슨 가치를 더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 다 이 금융의 디지털화를 보고 나면 남는 거는 그림자 금융밖에 없더라고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이라는 요 한마디가 사실은 남고 나머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신성장 동력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들기 시작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는 핀테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핀테크 산업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질적이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토스도 적자 중이죠. 전혀 질적인 성장이 있지는 않은데 양적인 몸집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게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는 하지만 다 이 파편적인 얘기들을 무슨 분산원장도 아니고 얘기가 요새 되게 파편화돼서 나와요 자꾸. 왜냐하면은 뭔가 이거를 꿰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파이 나눠 먹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이거를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절보다는 누구 거를 뺏어와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절이 올 수도 정말 그 슬픈 얘기죠. 근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요새 이제 JP모건 골드만삭스 제가 이제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회사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뉘앙스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뉘앙스가 묘하게 달라지고 굉장히 VC적인 마인드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런 거시경제적인 상황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새 은행들이 사실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금융권의 실적은 되게 좋아요. 문제는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몸집을 줄일 때가 되고 전문화시킬 때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화두가 뱅킹과 뱅크의 분리. 결국에 그림자 금융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 짧은 이야기에서 딜리버하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일 거고요. 기존의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냥 온라인에서 점포를 여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패러다임의 체인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아무 느낌 없는. 근데 사실 패러다임의 체인지에 놓여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가 혁신적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우울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놓여 있지 않은가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았다면 우리 교수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강연을 좀 재밌게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저희 이어나가고 싶은 것이 교수님 앉아주십시오. 저희 편안하게 오픈 토크를 좀 진행하려고요. 교수님 말씀 듣고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팬데믹이라는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이제 거치면서 투자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제학을 전공하고 계신 패널 12분을 앞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다면 질문 편안하게 주시고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질문 주실 때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질문 주시고 교수님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분께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마이크 좀 마이크 들어주십시오. 저는 동국대학교 사학과 16학번 이종현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디지털 금융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몇 년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업군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있는 와중인데 그 중심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것을 메타버스로 봐야 하는지 또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어떤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메타버스는 사실 그냥 디지털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요새 사실 새로이 뜨는 현상은 아니고 1990년대 오히려 70년대부터 이 개념이 있어 왔고 1930년대에도 이런 소설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던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인터넷이 깔리고 우리가 VR, AR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메타버스를 구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직까지 상상해오던 아바타도 마찬가지죠. 상상해오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미 10년 전에 세컨 라이프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더 옳은데요. 문제는 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패턴은 전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컨 라이프라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구현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신드롬은 사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세컨 라이프는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의 메타버스는 세컨 라이프보다는 기술적으로 세컨 라이프와 더 가깝지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세컨 라이프의 재판이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리니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사실 재미를 위해서 어린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게 그 안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는 보는 시각이 세컨 라이프의 연장이라고 보다 보니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요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메타버스를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메타버스를 재미의 측면에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여기 이 세상 이 온라인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경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공급자적인 마인드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지만 제가 얘기 안 했던 게 사실은 디지털화가 자꾸 일어나면서 소비자 중심의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 결국엔 그 안에 있는 그 참여자들,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는 재미를 위해 들어와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 방송 진행하면서 주식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랐어요. 오늘 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 기업들이 뭐 해? 라고 이제 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인 것 같고 리니지 게임 말씀하신 거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예, 네. 리니지 안에서 우리 게임하면서 또 이제 채팅도 하고 뭐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거기 안에서 또 재화도 또 오고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옆에서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계속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또 어떤 예,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20학번 송주혜입니다. 전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상화폐 이제 유망성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 기반이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들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랑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난 10 거의 한 5년이죠. 이제 14년? 2009년에 이제 그 나카모토 사토시 백서가 처음 발행이 됐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으니까 한 13년 4년 동안 기회를 가졌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돈 번 비즈니스는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만 돈 벌었어요, 여기서. 그 어떤 개발자도 그 어떤 회사도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14년 이상 된 기술을 보면서 아직도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이러니, 이 딜레마에 마주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아직도 혁신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혁신이었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판단을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돌아온 젊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 30년 된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과연 블록체인 기술 내에서의 혁신성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산업, 이 업계에 이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건 대학 동아리에서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 공학 동아리들은 대부분 다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도 하는 걸 봤고 혁신성에 대한 의무는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블록체인이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한 질문에 반대로 대답을 그게 아니라 그거의 어플리케이션이고 더 쓸데없어 보이는 가상자산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답을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그게 뭐냐면 가상자산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에서 굉장히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자산이에요. 극단적으로 위험한 고위험 자산군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고위험 자산군이 없어요. 액티브 펀드들이 엄청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애티튜드가 남이 내 돈을 잃는 걸 참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문제는 이 투자자들이 위험을 싫어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은 또 되게 좋아해요. 리스크 어버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돈을 내가 잃으면 괜찮아요. 그게 우리나라 가상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자산이 부족한 자본시장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그 위험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니치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디 계신가요? 예.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16학번 이성혁이라고 합니다. 루나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루나코인은 258조 원 상당의 시가총액을 자랑했을 만큼 규모가 컸었고 많은 가상화폐 중에서도 규모가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분이 질문하셨듯이 최근 루나코인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루나에 투자한 막대한 팬데믹 머니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현재의 사태로 258조의 규모의 자산이 시중에 풀렸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중 하나를 항상 시총의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인이 100개가 있어요. 1,000원에 그거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중에는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코인이 거래가 1,000원에 돼서 시총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실제로 시중에는 10만 900원밖에 돈이 없지만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시총의 함정이거든요. 258조라는 돈은 전체 루나코인 곱하기 마지막 종가예요. 들어온 돈은 실제로 그거를 산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장부 가격이랑 시가랑의 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루나 시스템 안에 258조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해시드 김서준 대표가 4조를 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은 훨씬 적죠. 그리고 현금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차피 258조라는 그 시총은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팩트도 굉장히 지금 뭔가 과대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에 대한 임팩트가 큰 거지 시스템에 대한 임팩트가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첫째고 둘째가 그렇게 된다면 루나를 포함한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닌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페더럴 리저브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작년 요맘때쯤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돈을 풀고 있는데 돈을 푸는 족족이 자기네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경작도들이니까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시경제 DSG 같은 모델을 가지고 이게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추정을 해보고 돈을 푸는 거예요. 물론 2.2조를 풀 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 풀고 본 거지만 그때는. 근데 추정치가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맞은 게 없대요. 이유는 돈을 푸는 족족히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상자산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범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쪽쪽 빨아먹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전화했거든요. 자기는 비트코인이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돈을 쪼는데 그 쪼이는 돈이 그 시장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물 경제에 자기네가 추정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지를 않고, 물론 떨어지긴 했죠. 폭락을 하지도 않고, 이게 생산성이나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도 않는 이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있고요. 보통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세요라는 말을 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 말을 하는데, 부동산은 집이거든요. 투자의 목적뿐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내에서도 부동산이 맨 끝에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주식이에요. 주식 채권을 비롯한 이 ECM, DCM 같은 자본시장이 여기 존재를 하고, 거기 앞에 코인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앞에 혁신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혁신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NFT 조각 투자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올 땐 요 순서대로 들어와요. 무슨 소리냐면 돈이 빠질 땐 바로 역순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투자 시장이랑 NFT 시장이 제일 먼저 꼬꾸라진 거예요. 그게 사기라서 뭐 그게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시장에서 돈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사실은 자본시장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기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동기화가 아니라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제도에 편입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동기화라기보다는 그냥 한 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장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역시나 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는 니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계속 다음 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 중인 권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술에만 거의 초점을 뒀었는데 오늘 홍기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기술보다는 좀 더 다른 것에도 초점을 두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드릴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너도나도 할 거 없이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돈은 금융기관으로 많이 흘러들어가 자산 가치를 상승시켰는데 팬데믹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전쟁이나 환경 문제 같은 악재가 하락 속도를 상승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루나코인의 몰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큰 타격이 있었고 그것이 국내외 증권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듭되는 악재들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이 강박하에 오히려 거래 비용을 높이는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 투자 수준에서는 분산은 집합 투자를 통해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을 가지고 분산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이제 모던 파이낸스 티어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현대 금융 이제 근대 금융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마코비치의 이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계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적 측면에서 기존의 재무 이론을 따르겠다는 강박관념은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이거는 PB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말씀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CFA 3차 볼 때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내 상황이 지금 내 커리어의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를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저희 졸업생들도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집을 사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는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겠죠. 근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자본을 증식해야 되는 단계예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코인과 채권을 같이 사는 건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목적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포커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젊었을 땐 그게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으나 자기가 부를 왜 증식시키고 어느 정도까지 증식시켜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목적성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지. 지금 우리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자거든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20대들이 모두가 100억씩 벌어서 은퇴하는 경제는 세계에 없어요. 이걸 저는 되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두 부자 돼서 은퇴합시다라는 말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뭐냐면 누군가는 돈을 몰아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비트코인 100개 갖고 있다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돈이 현금화돼서 원화로 갖고 있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현금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나는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요. 이 시장에선.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럼 내가 과연 돈을 주는 입장이 될지 돈을 받는 입장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이 시장에 왜 진입을 하는지, 나의 목적은 뭔지, 나는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그게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면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큼 벌어야 되고 투자를 통해서 얼마큼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지. 금융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전략보다는 내 전체 소득에서의 전략을 짜는 게 사실은 20, 30대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투자 관련한 뭐 뉴스 기사들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뭐 얼마 샀어, 연기금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종목 많이 담았어, 뭐 이런 기사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우리와는 투자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막 2, 30년을 바라보는 투자일 수도 있고, 목표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자금이 1년 뒤에 필요한 자금일 수도 있고 내 목표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목표를 설정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창업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요.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인 권지승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와 팬데믹 머니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반대되는 탈중앙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팬데믹 머니의 유동성으로 가상화폐가 크게 부각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팬데믹 머니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은 이 정도까지 부각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유동성 파티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 가상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의견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 관련돼서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탈중앙화된 분산형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장이 혁신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제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데 일단 탈중앙화가 민주주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린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탈중화가 민주주의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민주주의가 공정함을 뜻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미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진 않대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요 말에 되게 듣기 좋은 말인데요. 논리적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요 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말이 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왜 이런 말을 할까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루나 사태를 보면서 약간 저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는 루나 처음 나왔을 때 권도영 대표한테 우리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이거 사기다, 이거 폰지다.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뭘 모르는지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무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뭘 모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재래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왜냐? 우린 여기 돈이 안 걸려 있거든요. 이익이 안 걸려 있었어요. 그들은 여기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말 대잔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는데 그 얘기를 세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혁신 산업이라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코인 시장은 구조상 폰지예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이미 2012년 3년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해 왔고 코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가격이 펌핑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랑 맞물려 돌아가냐면 블록체인 기술에게 13년이랑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유즈 케이스를 못 만들었다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즉 산업 자체가 생산해내는 가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내재 가치는 없지만 시장 가치는 존재해요. 내재 가치가 없지만 시장 가치가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는 아니지만 내재 가치가 없지만 시장 가치가 있는 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폰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폰지가 불법은 아니에요. 폰지가 사기도 아니고 다만 폰지가 사기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폰지 사기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폰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자본이 펌핑되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 상승이나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이 시장은 영으로 수렴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미래를 논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러다가 또 사람들이 돈을 너무 벌고 싶어지면 이 시장이 빵 하고 떠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시장은 어느 순간 0으로 가도 어느 순간 1억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거를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거예요. 10년, 20년을 보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혁신이라는 방패를 앞에 내세운 돈에 대한 탐욕이 만들어낸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주식시장도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시장인데 그 혁신이라는 방패가 다른 혁신이라는 걸로 대체될 때 이 시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어떤 질문을 주실까요?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최연락이라고 합니다. 코인의 가치 요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레이어 1부터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는 레이어 3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NFT, P2E 이외에도 최근 M2E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가상화폐 키워드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주식에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듯이 코인에서도 가치 평가를 하는 요소가 생태계 커뮤니티 등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NFT, P2E, M2E에서는 특히 어떠한 요소를 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던 키워드들 레이어 1부터 레이어 3라던가 M2E, P2E 이런 거 다 이해하세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이 업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의 직관은 위대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람의 직관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도 경제학에서 계량경제를 공부했지만 교수라는 직업을 보고 있으면 교수라는 직업의 본질은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얘기를 2년에 걸쳐서 분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똑같아요. 이 산업은 지금 어려운 말과 비논리를 듣기 좋은 비논리를 앞세워서 사실은 말을 꼬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겁을 먹으니까요.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들으면 오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루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새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프로토콜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앵커 프로토콜이 뭔지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안 오잖아요. 20% 돈 줘서 돈을 끌어들이는 걸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럼 20% 이자 줘서 돈 끌어오는 메커니즘이라고 안 하고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들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가 문제예요. 이게 폰지임을 이해 못했던 게 문제거든요. 미래를 논하기보다는 현재 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재단을 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사실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는 성공적으로 이걸 없앴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음을 이미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아요. SEC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장이 시장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돈을 벌고 싶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규제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리처드 쿠 교수님의 말씀을 박사과정생 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교수님처럼 CFA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 교수님의 그 오늘 강연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커런시를, 그러니까 CBDC를 지금 발행을 해서 이제 앞으로 연구도 많이 했고 이걸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CBDC의 도입이 앞으로 거시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였는데 앞으로 어떤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경제 정책적인 전략이나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제언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용어 자체가 다르죠? 우리 패널 분들의 CBDC까지 나왔습니다. 예. 디지털 화폐. 예. 박사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이라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 박사할 때가 기억이 나서 좀 짠한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는데 결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CBDC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였어요. 금리는 하한선이 존재하거든요. 0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는데 미국은 그거를 더 밑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끌어내리고 싶어 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으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 캠브리지 출신 경제학자였어요. 이름을 갑자기 까는데 그 사람이 논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CBDC가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문을 쓰는 바람에 이게 기폭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한 2018년이었나 9년이었나였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CBDC의 핵심이에요. 통화 정책의 유효성 제고였고 말이 안 된다 정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이걸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결제를 스스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돼서지 통화 정책이나 실제 그 전자화에 대한 그게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은 이거를 너무 좋아했고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관심을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조금 결이 달랐던 게 블록체인에 꽂혀 있었거든요. 위에서 계속 블록체인으로 뭘 해봐라. CBDC를 블록체인으로 49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저한테 4억에 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시시더라고요. 난 진담이었는데 49억 5천만 원을 그거를 써서 실행을 해보고 그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된다라는 거를 결론을 지은 상황인데요. CBDC 얘기가 요새 쏙 들어갔어요. 한동안 굉장히 핫한 연구 주제였다 쏙 들어간 이유가 바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그때 고민하던 게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이제 왜 해가 돼버리는 거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고요. CBDC의 영향은 엔드 유저 입장에서 우리가 경제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그 전자화폐를 은행에다 주고 은행이 유동성을 푸는 구조로 갖고 갈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에 패닉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조폐공사와 금융결제원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조직으로 그럴 만한 역량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들이 스스로 청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CBDC는 사실상 뭔가를 바꿀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종이화폐 안 쓰잖아요. 다 신용카드로 전자결제하고 있잖아요. 이미 원화는 충분히 디지털화 돼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뭐가 많아요. 정말 이게 난제 오브 난제고 저 같은 어린 아이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신성장 동력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혁신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승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의견을 드렸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부분, 혁신에 집중을 맞추는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15년간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가 마련됐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15년간 일관된 혁신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흔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방향성이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역시나 또 답이 없는 얘기에 대한 답은 펀더멘탈로 돌아가자거든요. 항상 이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라는 게 저는 플랫폼 경제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저는 항상 해요. 이게 대부분의 플랫폼 이코노미를 추구하는 이 기업들이 희망을 전략으로 삼아서 이제 계속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그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정권이 바뀌고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이 중요하고 핀테크 지원센터와 SBA의 정책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스타트업들도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이제 창업하겠다는 그 학생이 한 명 있었죠. 그 비슷한 맥락이고 전 심사를 이제 심사를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스타트업 심사를 들어가 보면 다 희망을 전략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30년 뒤의 미래를 논하다 보니까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자신의 투자자들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올바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엔젤 투자자들이나 시드를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정책 방향성은 저는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펀더멘탈의 집중의 중심에는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픈 토크 세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경제 전문가들이 던질 법한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로 좀 원하는 답변을 좀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홍기훈 부교수님 너무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패널분들께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